안녕하세요. EBS 입시정보 대표 강사 김기석입니다. 지금까지 국어, 수학, 학습법 잘 들으셨죠? 이제 입시입니다. 최근에 6월 모평 끝나고 나니까 바깥에서 많은 이야기 들리지 않으세요?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불안함, 불편함 조금 덜어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불안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뭐냐?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입시 전반에 대한 수시 지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필요한 부분들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황금돼지띠 이야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44만 명 정도 되는 학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학생들이 그 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냥 황금돼지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호랑이띠, 흑룡띠 이런 띠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나입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2만 명 넘게 줄었어요. 작년에 황금돼지띠처럼 많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도 많았고 이슈가 됐다면 학생 수가 이렇게 주는 것도 분명히 이슈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건 제가 볼 땐 여러분에게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왜? 경쟁 상대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이슈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안심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첫 화면에 이걸 보여드렸고요. 이걸 사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경쟁 상대는 누구냐? 바로 수험생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수험생 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위는 재학생, 아래쪽은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을 숫자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최근 4년치 6월 모평의 숫자를 보면 대략적으로 7만 5천 전후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던 며칠 전에 봤죠, 그렇죠? 8만여 명이 넘는 학생이 아마도 실제 응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약 120% 정도 늘어요. 9월 모평은. 그래서 9월 모평이 되고 그리고 또 수능이 됐을 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는단 말이에요. 거의 2배 넘게. 이렇게 N수생 숫자가 느는구나 정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학생은 그럼 숫자가 어떠냐? 3월 학평 숫자로 봤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작년 황금돼지띠 그리고 올해 33만 명 정도가 실제로 3월 학평을 봤고요. 이 숫자가 6월 모평이 되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9월 모평이 되면 좀 더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능이 되면 또 조금 올라옵니다. 최근에 3년치 숫자를 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바로 지금 3월 학평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한 3년치를 조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98%에 좀 넘는 학생들이 실제로 6월 모평을 보더라. 그래서 아직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 모평은 아마도 33만 정도 봤을 거다, 재학생이. 그리고 9월 모평은 대략적으로 91% 전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30만 좀 넘게 볼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수능은 또 어떨까요? 94% 정도 봅니다. 그래서 32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아마도 재학생 중에 볼 것 같고요. 관심이 많은 N수행은 어떨까요? 실제로 이 6월 모평을 본 숫자도 사실은 응시, 접수한 학생에 비하면 약 8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만 1천여 명 정도 제가 잡은 거고요. 이 학생들이 한 120% 정도로 9월 모평을 봅니다. 그리고 210% 정도 학생들이 수능을 보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많죠.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실제로 작년에 수능을 봤던 N수행이 검정고시 포함 16만, 올해 제 추정으로는 아마 17만이 조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0명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재학생은 어떻습니까? 작년 33만 정도 봤고요. 올해 아마도 31만 7천여 명 정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학생이 조금 줄고요. N수행이 좀 느는 거죠. 너무나도 N수행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학생 감소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N수행 증가로 인한 어떤 불안한 요소들을 재학생의 감소, 어느 정도 상쇄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수능 탐구 과목별 응시 인원 보겠습니다. 요즘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2호 수능과 2륙 수능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과학. 누가 봐도 2륙 수능의 과학 탐구 원 과목의 지원자, 응시자 숫자가 굉장히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숫자가 당연히 어디 갔을까요? 사탐으로 온 겁니다. 사탐을 어느 정도 왔느냐? 생윤, 사문 보시죠. 숫자가 막 4만, 5만, 6만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사탐으로 굉장히 많은 응시자가 몰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작년 3월 학평과 올해 3월 학평 실제 응시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물화생지 원 과목이죠. 많이 줄었어요. 근데 사탐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작년 3월 학평에서 그리고 올해 3월 학평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 학생이 총 1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탐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한 사람당 2개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200개로 선택할 수 있죠. 그 200개를 숫자로 나타내 보니까 작년 3월 학평은 228과 7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여러분 합했을 때 200이 안 나오는 이유는요. 탐구 한 과목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냐? 151과 48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탐구 영역에서도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학생 숫자가 조금 더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작년에 3월 학평에서 사탐을 12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6월 그리고 9월 수능까지 숫자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요. 더 이상 내가 탐구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학습의 시간입니다. 선택한 거 제대로 학습해서 내가 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를 또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탐구, 사회탐구 9과목과 과학탐구 8과목 쭉 이렇게 일렬로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이나 관심 있는 과목 한번 살펴보세요. 24 대입의 1등급 컷이에요. 25 대입의 1등급 컷, 26 대입의 1등급 컷입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평균적으로 해보면 24 대입의 평균과 25 대입의 평균은 46점을 좀 넘었고요. 작년 약간 더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원점수 평균이 46점이 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46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6점 받으려면 몇 개 틀려야 됩니까? 2개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상위권 학생들 중에 2점짜리 2개 틀린 학생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외적이에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문제 정도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결국은 숫자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과목을 좋은 성취를 받기,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선택에 의한 유불리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발 내 목표가 무엇이냐. 수시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등급이겠죠. 정시라면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해서 높은 점수를 하나라도 더 맞춰서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에 맞게 내가 잘하는 과목, 만약에 없다면 좋아하는 과목, 없다면 덜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수능 최저 정시까지 고려해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 변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경쟁률 중에서도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경쟁률입니다. 이건 바로 교과 전형이죠. 그래서 첫 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실시됐던 첫 해가 22학년도 대입입니다. 모집 인원이 13,000여 명이고 지원자가 14만, 그리고 경쟁률이 11대 1에 육박했죠.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23 대입, 24 대입. 24 대입에서 좀 주춤했고요. 25 대입 다시 좀 올라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춤하면 경쟁률 좀 떨어지면서 입결이 좀 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올랐다가 작년에도 주춤했죠. 작년에 주춤한 이유는 또 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희 입시하는 선생님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금돼지띠, 황금돼지띠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위축됐던 거예요. 나만 성적이 좋은 게 아닐 거야. 우리 돼지띠 친구들 많으니까 나만큼 좋은 성적 가진 친구들이 많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상향보다는 하향 안정 지원이 좀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과 전형만 그랬냐? 교과 전형에다가 그 다음이 뭘까요, 여러분? 종합 전형 중에서 서류형입니다. 왜? 교과 전형과 서류형은 아무래도 정량적인 평가가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과 서류 전형에서 조금 더 위축되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작년에 수도권에서 약 2만 건 정도가 줄었다 보시면 되겠고,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서류형, 종합 전형의 서류형도 조금 더 줄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만 건 정도 또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이 전형에서 학생들이 위축돼서 원서를 다 못 썼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대학의 눈높이를 낮추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전형을 바꿔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못 가니까 서류형으로 써볼까? 서류형이 안 되니까 면접형으로 써볼까 해서 작년에 면접형 숫자가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000여 건 정도 증가됐고 학생부 성적과 무관하게 거의 가장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까지 가느냐?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까지 가는 거죠.
논술 전형의 지원자가 36,000건 정도, 수도권 대학입니다. 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합쳐보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26학년도 대입해서 수도권의 메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의 지원자 숫자가 겨우 2만 건밖에 안 늘었어요. 2만 명이 아닙니다. 작년에 황금돼지띠로 학생 숫자가 약 3만 명 정도의 수능 응시자가 더 증가했는데 겨우 수시에서는 수도권에 2만 건밖에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위축됐고 수도권에 지원하려던 그 경향이 조금은 주춤해졌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 지방권에 있는 거점 국립대나 지방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입시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이 어떻게 바뀐 거냐? 2호 대입과 2사 대입을 했을 때 2사 대입 보시죠. 2호 대입 보십시오. 증가되는 추세가 있었다가 작년에 오히려 더 주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27 대입 흐름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 그래프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고3 학생 숫자가 41만 6천이고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황금돼지띠 비교했을 때 약 2만 2천여 건 정도, 2만 2천 명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고3 이 41만 6천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2학년 때는 이 숫자였어요. 41만 6천, 고2 때 42만 6천, 고1 때 44만 3천. 왜 이렇게 줄었냐, 여러분? 죽은 거 아니에요. 준 겁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좀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생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더 밀어놓고 올해 2027 대입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2027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단 한 명도 있잖아요. GT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황금돼지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GT 학생 수가 줄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탐. 실제로 과탐에 대한 얘기 많은데 과탐 누구한테 필요하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략적으로 볼 때는 서울대를 비롯한 그리고 메디컬을 비롯한 일부 학과, 일부 대학에 필요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진로를 고민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자신이 공대를 가고 싶고 메디컬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아무래도 과탐을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하지만 입시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거의 이 교육 과정이 막바지다 보니까 더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수행 증가는 또 어떻습니까? 지역의사제 도입됐다니까 이제 N수행이 들썩들썩 할 거다라고 또 불안감 조성하시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입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의사제는 수도권 전형이 아니에요. 비수도권 전형일 뿐만 아니라 수시를 90% 이상 선발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을 한 권역으로 크게 묶는 게 아니에요. 충청도 전체를 묶는 게 아니고 전라도 전체를 묶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발하는 경우도 광역권이라고 해서 있지만 실제로는 진료권이라고 해서 조금 떼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아주 소수의 인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시가 요동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 입결이 좀 낮아질 수는 있거든요. 전체 입시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N수행 증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도전의 유혹이죠. 아, 이제 마지막이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는 마지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아무래도 안전 지원의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거든요. 올해도 이 경향은 분명히 좀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런데 N수행은 어떤 입장일까요? 작년에 이미 안전 지원해서 그 대학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지막이야. 도전할 수 있는 상향 도전할 가능성이 높죠. 이건 원래 N수행의 원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안전 지원의 경향과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상향 도전의 경향이 어떻게 부딪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올지 쉽지 않겠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상향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신 지원 가능할까요? 올해? 누가 소신 지원 가능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소심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노리고 누군가는 이 야수의 심장으로 뛰어들겠죠. 올해는 상향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시는 몇 장이죠? 6장입니다. 6장 쓰면 안정적인 카드를 2-3장을 마련을 잘 해두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상향 지원하는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향 지원을 위해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대학이 어떤 전형이 나한테 더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전형에 대한 이 이야기 이어갈 테니까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전형 고민하기. 보통 현장에서 학생들 상담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원 전형을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저는 학생부 성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 체제가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런 기준으로 보통 설정을 하죠. 왜? 교과 전형 입결이 제일 높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서류나 면접이 들어가면 입결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종합전형 서류형, 그리고 종합전형 면접형 순으로 입결이 조금씩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수능 체제가 약하거나 수능 체제가 없는 쪽에 가깝고요. 이쪽은 어떠냐? 수능 체제가 더 강하거나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똑같은 전형의 패턴이라 하더라도 수능 체제가 추가되고 강화될수록 입결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논술 전형은 근데 조금 패턴이 다릅니다. 왜?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100% 전형도 많고요. 논술에서 실제로 논술 이외의 교과 이런 것들 반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게 바로 뭐냐? 수시든 정시든 바로 수능 성적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왼쪽으로 밀어두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과 100% 전형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고민할 때 선생님 저 교과 몇 장 써야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입시를 지도할 때, 입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교과 성적부터 시작해서 살펴보고 교과 전형 거기서 쌓아가는 거예요. 서류 면접 전형, 종합의 서류형, 종합의 면접형 이것저것도 안 되겠다. 이제 논술 가야지, 정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교과 전형부터 쌓아갈 때 위로 올라갈수록 그 모호함, 불안함, 불편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해져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원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교과 전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대학을 선정해서 내가 지원할지에 대한 이 부분을 탄탄히 해야 아까 앞에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전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지역 균형, 학교장 추천형이라 써 있죠. 수도권의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서울대는 사실은 제일 왼쪽에 보이시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같은 표에 넣어뒀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보통 어떻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이 되느냐? 인원 제한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원 제한이 있는 전형에 해당되는 이 대학들이라 할지라도 서울대 2명을 빼고 나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연세대 10명, 고려대 12명, 한양대 11% 등 사실상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면 선생님의 뺨을 때리지 않는 이상 거의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제한의 의미는 크게 없어요.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 여기 있는 대학 중에 서류형과 면접형 이 있습니다.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그 중에 고려대와 동국대 같은 대학은요, 아무래도 학생부의 좀 범위가 넓습니다. 보는 범위가. 다만 동국대는 창체를 안 본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시립대 그리고 건국대, 숙명여대까지 이 빨간색 한 글씨만 있는 대학은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으로 축소해서 서류를 봅니다. 즉 종합전형에 비해서 서류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전형을 쓸 때 너무 위축돼서 선생님 저 교과전형 쓰고 싶은데 이 대학 서류를 보니까 어떡하죠? 그걸 걱정할 대학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동국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동국대는요, 교과의 성적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편차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동국대 교과전형 쓰는 게 맞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여러분, 이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1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표를 한 표에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은요, 하나의 대학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원서를 쓰더라도 여기서 나한테 적합하고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전형을 골라서 그 대학을 골라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신다면 이 3개 최저, 2개 최저, 1개 최저에 해당되는 대학들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여기 숫자 중에 서울대 옆에 있는 빨간색 2라는 숫자, 성균관대, 경희대 그리고 서울교대에 있는 2라는 빨간색 숫자는 뭐냐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사실은요, 이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 대학을 제외하면 탐구를 1과목 반영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탐구는요, 1과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좀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대나 성대나 경희대, 서울교대를 쓰는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두 과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과목부터입니다. 정시를 준비한다면 두 과목 준비해도 되겠죠.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도 그냥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능 체제에 있어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좋겠고, 지원 전략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시 지원의 기준점이에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류나 체제의 변화 대학이 있지만 그 변화가 뭐가 됐든 간에 나한테 유리한 지점을 좀 찾으시면 좋겠고, 종합 전형에 비해서 서류의 영향력 분명히 낮습니다. 서류 때문에 교과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마지막입니다.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 올해만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해는 재학생만 쓸 수 있는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교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개 이상 대학으로 늘어나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년에 다시 원서를 쓰게 된다면 재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이 너무나도 많이 늘기 때문에 교과정에서는 특히나 내신 성적이 좋은 최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요, 올해 반드시 교과정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정에서는 마지막까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발 대학만 설정하지 마시고요, 전형만 설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1순위부터 시작해서 2순위, 3순위 후보군으로 들 수 있는 학과까지도 고민해 둔 상태에서 원서 접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쓰려고 했던 1번 대학이 경쟁률이 이미 교과정에서 30대 1입니다. 40대 1입니다. 근데 왜 쓰냐고요, 도대체. 왜 씁니까? 그 승리감에 도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후보군을 두시고 2순위, 3순위까지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어떤 입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표를 보는 방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523명 선발에 14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3배수의 2단계 면접 30%라는 이야기고요. 연세대 활동우 수형 766명 선발에 34명 증가했고 1단계 4배수죠. 그렇죠? 괄호 있습니다. 면접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붉은색 계열 보이십니까? 붉은색 계열. 서울대 지역균형, 연대 활동우 수형, 국제형, 고대 학업우 수형. 최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란색은 최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대는 그냥 같이 두면 될 텐데 이렇게 선을 그어뒀을까요? 서류형입니다. 이쪽이 면접형이고요. 이런 축을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종합전형을 볼 때 이런 기준으로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면접이 자신 있는 친구는 면접전형을 봐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서류형. 최저가 자신 있는 친구, 아닌 친구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라고 그 기준점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올해 대입에서는 서강대가 일반 전형의 원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을 줄여서 일반 전형 2로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서 신설을 한 거고요. 성대는요, 사실은 전형을 신설한 게 아니라 성대는 최저만 신설했다 보시면 됩니다. 무려 406입니다. 여러분 헉 하고 놀랄 수 있는데 406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입결이 좀 낮아질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성적이 좀 낮아도 수능 최저를 믿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가 바로 융합인재 전형을 볼 수 있겠죠. 하향대는 서류형을 줄이고 면접형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류형에 서류 100을 줄이고 서류 100이지만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면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늘렸습니다. 즉 수능 최저가 자신 있는 친구라면 그냥 서류형보다는 서류형인데 추천이 필요하면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이런 전형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상의 장점입니다.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관심 있는 대학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할 게 뭐냐, 그리고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고대는 뭐냐면요, 21분 준비하고 7분을 면접 본다 이 얘기입니다. 21과 7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능 전후의 면접에 대한 이야기들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런 걸 한 페이지에 가득 넣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들이 지금 추가 검증을 하려는, 학생들이 검증하려는 그 추세가 확대되고 있고 내년, 내후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수능 최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느냐 아니냐 등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쓸 대학들을 찾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그룹만 더 볼게요. 중앙대는 성장형 인재를 신설하면서 수능 최저 역시나 406을 걸었고요. 숭실대는 서류형을 신설했습니다. 면접형이 그럼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면접형을 지원할 때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빡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건 뭐냐면 인원 변화가 큰 대학들이에요. 그런 대학들의 전형을 볼 때는 반드시 내가 지원할 모집 단위의 인원을 꼭
전년도와 비교해 보시고 유불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이 사실 이 그룹에서는 홍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홍대는 3합8에서 2합으로 최저를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최저를 낮추면 아무래도 입결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 또 중간에 실시간 질문이 좀 있네요. 나한테 맞는 대학을 찾아보려면 어떤 정보를 얻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학교 선생님께 제일 먼저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EBS 입시 정보 제가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 사실 6장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살펴야 10개 대학이에요. 그걸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워낙 많은 자료들을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 분명히 선생님께 요청하면 분명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종합시험 지원 전략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이 지원 가능 대학을 결정하고요. 활동과 면접의 수준이 합부를 결정한다.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입결이 중요합니다. 나랑 같은 동아리 했던 선배, 또는 나랑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배가 과연 어느 대학 어떤 과를 쓰고 어떤 입시 결과를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살피셔야 돼요. 학교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학생부를 파악하고, 여러분 왜 제가 이 표현을 썼을까요? 약점을 올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강점을 더 강화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 부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남아있는 학기 얼마 안 되겠지만 학기 말까지 여러분들의 기록과 관련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다양한 활동도 또 더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때 여러분 가능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어차피 내가 쓰는 그 대학 전형의 그 학과는요. 나랑 비슷한 학생들이 옵니다. 그 비슷한 학생들, 비슷한 성적, 비슷한 성적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도드라질 수 있을까? 내 강점이 더 강력해야 도드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전공은요. 무전공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이 늘었었는데 요즘 또 주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뛰어난 탐구 역량, 깊이 있게 탐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 보이고, 소신상향보다는요. 보통 상위권 학생들의 하향 안정 지원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기 때문에 무전공 해야 돼. 이것도 그럭저럭이고 저것도 그럭저럭이니까 무전공 해야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나는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해. 난 이것도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아해. 그런 기록들이 학생부에 드러나는 학생들이 무전공 전형의 지원에 더 적합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논술 전형 말씀드릴게요. 논술 전형, 이 표 보면 정말 답답하시고 정말 이게 뭐야 싶으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국의 논술 보는 모든 대학을 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서울이고요. 그리고 여대는 한쪽에 좀 몰아뒀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 그리고 마지막은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논술을 보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 표를 보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가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논술 1036명 선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논술 전형을 크게 실시하는 대학이고 27명을 더 선발하네요. 최저가 한계 3등급입니다. 그 밑에 대학 보겠습니다. 가톨릭대 논술 우수 전형 176명 선발에 작년보다 1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의학관에서 19명, 7명, 18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대는요. 논술 옆에 80이라는 숫자 보이세요 혹시? 이게 무슨 얘기냐? 논술이 80%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뭘까요? 주로 교과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볼 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능 체제죠. 수능 체제 색깔이 좀 달라 보이실 텐데요. 뭐냐면요. 좌측 상단이 가장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높은 고대 4합8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나 중앙대,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등등의 대학이 3합 6에서 7의 최저를 걸고 있고요. 비슷한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들을 비슷한 색깔의 계열로 이렇게 뒀으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설한 대학입니다. 중앙대 일반형이 있는데 중앙대가 창의형 논술을 신설했어요. 86명입니다. 의대와 약대도 선발하는데요. 재학생만 쓸 수 있습니다. 재학생만. 여러분들 재학생만 쓸 수 있다고 논술인데, 논술은 아무래도 N생의 강세가 있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재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 부분 살피시면 좋겠고, 홍대 세종 캠퍼스는요. 작년까지 자연 계열만 선발했는데 올해 인문 계열도 선발하게 된다는 거 신설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를 강화하는 대학들 어떻습니까? 성대는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다가 2과목 반영으로 늘렸고요. 외대는 글로벌 캠퍼스가 한계 3에서 2합 6으로, 동덕여대는 2합 7에서 2합 6으로 수능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를 완화했다 볼 수 있는 홍대 3합 8에서 2합 5, 숭실대도 2합 6으로 체제를 완화했고, 덕성여대 재밌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을요 영어랑 바꿔줘요.
혹시라도 제2외국어 한문에서 좀 강점이 있는 여학생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대학이라 볼 수 있고요. 연세대 미래 캠퍼스 2합 7이라는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수능 이전에 논술 보는 대학들은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수능 이후보다는 확실히 응시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수능 이전은 학생들이 대부분 준비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한두 대학을 잘 찾아서 나한테 유형이 맞는 대학을 어디서 찾느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찾아서 준비를 하면요,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이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서 보시면 논술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테두리가 보이시죠? 외대는요,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글로벌 캠퍼스만 해당되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빨간색으로 테두리 된 대학들은 뭐냐? 바로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교과형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의 주로 시험 범위가 주로 활용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EBS 연계 교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시를 준비하면서 연계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게 곧 바로 논술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특히나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이 교과형 약수령 논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부터 당장 공부하셔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논술 전형 지원 전략입니다. 논술 전형은요,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5개년 아까 경쟁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이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이렇게까지 몰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작년에 실제로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 지원 건수가 5장이 좀 안 됐거든요. 4.89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논술 지원 건수가 50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냐? 거의 10만 명의 학생들이 실제로 논술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빡빡한 시험이에요. 경쟁률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 정도로 지원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학습 역량평가로 대학 탐색이 가능합니다. 인문은 국어와 사회 중심이긴 해요. 대학에 따라 영어를 출제하거나 또는 수학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통계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대학들이 있긴 하지만 국어와 사회에 강점 있는 친구라면 논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아니라 그 전부라 보시면 됩니다. 일부 의예과의 과학을 반영한다든지 경북대에서 AAT 전형에서 과학을 반영하는 그 소수의 대학을 빼고 나면요, 온리 수학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계열 친구들은요, 수학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디서 살펴야 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고 해설지 다 있습니다. 그것 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출 및 모의고사 분석은 필수라는 게 바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실제로 논술 전형 출제교사로 10여 년 넘게 매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뭐냐? 올해 2027 대입이잖아요.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입니다. 왜 장담할 수 있느냐? 지금 출제하시는 교수님요, 작년에 출제하셨던 분들, 올해 모의 논술을 출제하시는 분들 들어갈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볼 때도 굳이 마지막 교육과정의 마지막 텀에서 뭔가 문항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패턴을 바꿀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왜? 안정적으로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 모의고사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수능체제 충족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수능체제만 충족해도 대학에 따라서는요, 아주 심각한 대학은 수능체제 충족률이 30%밖에 안 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미 절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6논술의 의미를 살펴야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 6개의 논술 다 쓰겠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6개를 쓴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6개를 쓰면서 동시에 고루 다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시에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자료도 살피시고 나한테 맞는 대학 패턴을 꼭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질문에 수능까지 학업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수능까지 놓고 봤을 때 160여일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 첫 번째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160여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시간이에요. 날짜가 아니고.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1600시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축으로 삼고 있는 어떤 전형 자체가 수시 쪽이냐 정시 쪽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수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여러분?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정시 쪽이라고요? 내가 지원을 희망하고 가고 싶은 대학이 몇 개 과목을 반영하죠?
4개 과목을 반영한다고요? 선호대학이겠네요. 3개라고요? 표준 점수보다 100분위가 더 중요할 겁니다. 과연 내가 몇 과목을 준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춰서 시간 계산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셔야 아마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질문에 이런 게 있네요. 보니까 내신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다. 수능으로 도전하는 건 얼마나 리스크가 클까? 리스크 큽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불안해합니다. 수능으로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계산하시고 남아있는 기간 현실적으로 내가 4과목 다 할 수 있냐고요. 최상위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2과목, 3과목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에 대한 계산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도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시트입니다. 제가 사실 강의 마지막에 말미에 많이 쓰는 어떤 표현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읽지 않느냐? 제 발음을 굳이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읽을게요. 근데 현장이었으면 아마 여러분들께 많이 읽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학생이 2명은 있겠죠? 3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준비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준비 실패하면요. 실패를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실패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이 포인터를요. 제가 놓쳐서 만약에 바닥에 닿았어요. 그럼 저는 그 표현 쓰지 않습니다. 바닥에 닿았구나, 바닥에 붙었구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표현 하나도 애써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남은 시간 꼭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단어 싫어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봅니다. 준비를 성공하는 것이 바로 성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분명히 성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또 강의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BS 입시정보 김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